우리는 정말 많이 보죠. 서울도 청계천에서 볼 수 있어요.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0.05초도 안 돼. 순간에 찰나에 다 공격하는 거예요. 공룡의 사냥 본능을 계승한 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새, 뱀까지도 먹습니다. 생태계 교란작을 많이 먹어요. 황소개구리는 엄청나게 먹어대요. 정말 잔혹할 정도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입니다. 아주 늦게 태어나는 놈은요 거의 먹지도 못합니다. 또 가끔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쪼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가리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생태계 교란종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재밌게 설명을 하고 애쓰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외가리가 크고 위험이 있어서 문지기 수호자로 불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습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여서 그렇게 불릴 것 같습니다. 다 먹어요. 외가리는요 물고기, 개구리, 미꾸라지, 도롱뇽도 먹고요. 심지어 새끼오리, 작은 새, 뱀까지도 먹습니다. 물속과 육지를 모두 사냥터로 삼는 잡식성 포식자예요. 하위 먹이종의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최종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보여줘요. 아, 저기 외가리가 살아? 아, 그럼요. 수질이 깨끗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야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차 타고 다니다가 외가리 보이잖아. 깨끗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야 생각하면 돼요. 외가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없어졌어. 습지가 오염되고 있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가리는 생태계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가리가 식성이 좋다 보니까요 생태계 교란작을 많이 먹어요.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여기서 문제가 일으키는 애들이 뭐예요? 커지고 많아지는 것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베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같은 거 있죠. 외가리는 실제로 베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같은 생태계 교란종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베스가 1970년대부터 북아메리카에서 베스가 양식용으로 도입됐어요. 베스가 성장도 잘하고 번식력도 높아요. 근데 외가리는 베스의 새끼와 어린 개체를 잡아먹습니다. 개체수를 조절해요. 안타깝게도 베스의 성체는 너무 커서 외가리 잘 먹지는 못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새끼하고 어린 개체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또 블루길은 원래 미국의 원산지인데요. 일본을 거쳤어요. 일본에 왔어. 일본에 온 것을 또 우리가 다시 수입합니다. 1960년대부터 양식용 수입해요. 블루길도 잡식성이고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근데 다행히 블루길은 얕은 물에 잘 올라와요. 그러니까 외가리가 먹기가 좋죠. 덕분에 외가리 개체수가 왕창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가리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생태계 교란종 때문이에요. 베스, 블루길이 많이 들어오니까 먹을 게 많아? 이거 먹어야지 한 게 된 거예요. 또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황소개구리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식용하겠다고. 그 누가 먹는다고 한지 모르지만 들어왔어요. 황소개구리는 엄청나게 먹어대요. 모든 걸 다 잡아먹어요. 심지어 뱀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외가리가 황소개구리 성체는 못 먹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도 크단 말이에요. 어린 개체들은 얼마든지 먹죠. 황소개구리가 급증한 곳은 외가리도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야, 먹을 거 많구나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래 침입종들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문지기라고 불러주는 것 같아요. 외가리를 잡아먹는 동물이 없으니까. 외가리는 일단 부리가 단단하고 뾰족한 부리가 있어요. 창으로 팍 합니다. 시속 70km로 팍 해요. 거기다가 목뼈가 우리 사람은 7개잖아요. 모든 포유동물들은 7개예요. 그런데 외가리는 목뼈가 16개예요. 16개라 S자로 휩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참을성이 좋아요. 관망사냥이라고 합니다. 관망사냥. 가만히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0.05초도 안 돼. 순간에 찰나에 다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이게 뭐야 다리가 딱 있다 하더라도 꼼짝도 안 하니까 경계를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속 70km로 퍽 잡아먹으니까 사냥을 잘하게 된 거죠. 완벽한 근육 제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면 다 움직여지나요? 안 되잖아요. 근육을 물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얘는 2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도 순식간에 근육을 제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시야가 되게 넓습니다. 넓은 시야가 있고요. 사람보다 초점 조절 능력이 더 좋아요. 3배나 더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수중은 굴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물고기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굴절을 보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동할 때요. 소리가 안 납니다. 물결 파동도 일으키잖아요. 가만히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는 것 같지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 거기다 냄새도 안 나요. 먹던 피 냄새 나고 있잖아요. 냄새가 난다면 냄새 잘 맡는 동물들 있죠. 양서류, 설치류 냄새 잘 맡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서류와 설치류도 외가리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사냥에 한번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굳이 옛날에 실패했던 것을 와가지고 또 실패할 필요는 없잖아. 아, 이건 안 잡히는 곳이야. 딴 데가 알겠어. 여기는 동물들이 안 잡히네. 사냥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부리, 보색, 시각, 관망 사냥, 소리 없는 이동, 또 냄새도 안 나, 학습도 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성공적인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5초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인 거니까 0.1초도 아니고 0.05초에 딱 한다는 거죠. 모든 새는 이빨이 없어요. 부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씹어먹지 못하잖아요. 씹어먹지 못합니다. 그냥 통째로 삼키죠. 물론 독수리 같이 부리가 있어서 찢어서 삼키기도 해요. 근데 외가리는 찢어서 삼키지 않고 그냥 통째로 꿀꺽꿀꺽 넣어버리잖아요. 찢어서 먹는 새가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삼킬 때 항상 보세요. 아무렇게나 삼키지 않습니다. 새, 개구리, 뱀, 쥐를 삼킬 때는요, 반드시 머리부터 삼켜요. 물고기 경우도 많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삼키지만 물고기는 그래도 꼬리부터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 쑥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새, 개구리, 뱀, 쥐는 머리부터 삼켜요. 이렇게 되면 머리가 쑥 들어가면요, 머리가 불이나 목에 걸리지 않거든요.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리나 깃털이 뒤로 눕잖아요. 안에 가면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만약에 거꾸로 먹으면 앞에 있으니까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뒤로 쑥 들어오니까 상처가 나지 않게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삼킨 다음에는 무슨 힘이냐? 오로지 소화액이에요. 위에 엄청나게 강한 소화액이 있어가지고 다 녹여버려요. 살, 내장, 근육 다 녹여버립니다. 하지만 부리, 발톱, 깃털 같은 건, 뼈 이런 건 소화가 되지 않아요. 녹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뱉어내야죠. 뱉어낼 때 어떻게 되냐? 펠릿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뱉어냅니다. 펠릿은 소화되지 않은 먹이의 찌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타원형으로 회색, 흰색 덩어리입니다. 먹은 다음에 8시간, 12시간 지난 다음에 펠렛이 쭉 나와요. 그거를 이제는 뱉어내서 버려버리죠. 외가리가 언제 생겼냐면 5천만 년 전에 생겼어요. 6,600만 년 전에 5번째 대멸종이 끝나고서 공룡이 멸종한 거잖아요. 5천만 년 전에 에오세의 외가리류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공룡들이 딱 멸종한 다음에 새들이 아주 다양화되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근데 외가리 조상은 대형 육식성 조류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어요. 다리가 길고 S자형 목을 갖고 있어요. 수면 위에서 사냥을 하기에 최적화된 형태죠. 날카로운 부리가 있어 창처럼 찌르는 사냥법이 있었고, 또 느리게 움직이면서 번개 같은 찌르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룡의 사냥 본능과 비슷한 거예요. 공룡의 사냥 본능을 계승한 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가리는 단지 옛날부터 등장했던 새가 아니에요. 공룡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생존한 포식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습지에서 개구리나 물고기를 노릴 때 자세는요, 잘 보세요. 마치 백악기의 공룡들, 미크로랍토르 같은 육식성 공룡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룡들을 연상시키죠. 외가리가 겉모습은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우아하잖아요. 근데 둥지 안에서는요, 정말 단혹할 정도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입니다. 이건 단순히 잔인한 게 아니라요, 자연 선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한 번에 3마리, 5마리가 한 둥지에서 태어나요. 한꺼번에 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태어나요. 근데 이 3마리, 5마리가 아래서 부화돼서 다 살아남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형제들 사이에 치열한 서열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태어난 새, 첫 번째 새가 일단 먹이를 독점해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먹기 시작했겠죠. 딴 애들은 조금해. 먼저 태어났으니까 입을 더 벌리고 먹이 받아먹기 좋을 거예요. 아주 늦게 태어나는 놈은요, 거의 먹지도 못합니다. 굶어 죽거나, 등체 큰 놈이 있어, 등체 조그만 놈이 있어. 내가 거의 음식을 독점해 먹지만 얘도 가끔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쪼아 죽여버려요. 형이 동생을 부리로 쪼아 죽이고 둥지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기도 합니다. 부모의 먹이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도 한 마리, 2마리라도 확실히 키우는 것이 전부를 굶기는 것보다는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가리는 형제 사례가 아주 적응적으로 정착됐어요. 적응적 형제 사례라고 합니다. 모든 새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올빼미도요, 새끼들이 순서대로 부화해요. 한 마리 부화하고 2마리, 3번째 한다. 순서가 크게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형제 사이의 경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올빼미들은 먹이 공급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먹이다 줄 게 많은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보다 20분 걸려서 기다렸다 물고기 하나 잡잖아요, 외가리는. 근데 올빼미 나름대로 잡아먹을 쥐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쟁이 없는 거죠. 기러기나 오리들도 새끼들이 동시에 부화합니다. 깨어서 모두 비슷한 크기가 돼요. 거기다가 얘네들 뭐예요? 풀 먹고 막 그러잖아요. 먹을 게 널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형제가 사이의 경쟁이
없죠. 그러니까 형제사이의 경쟁이 외가리 같은 게 아주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형제 간의 경쟁이 심한 동물들은 약간 커다란 육식성 동물들이에요. 외가리 말씀드렸고 황새도 3-4마리가 태어났죠. 하지만 외가리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심한 게 독수리죠. 독수리는요 결국 한 마리밖에 안 살아나요. 보통 2마리, 많아야 3마리거든요. 이제 2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나요. 먼저 태어나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둘째 아이 쫓아서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좀 커다란 게 백로도 비슷한 새잖아요. 백로는 외가리랑 거의 뭐 똑같이 되는데 거기서 한 절반 정도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키우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사람이 키운다고 하면 먹이를 얼마든지 공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유전자가 쭉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몇 세 되면 금방 적응할 겁니다. 우리는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 라는 것들. 동물들 금방 눈치챕니다. 그걸 어떻게 키워요? 먹이도 많이 들고 키울 수 있는 동물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널려 있어요. 아니 외가리 키우려면 큰 공간이 필요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동물원에 보면 새 키우는 커다란 새장이 있잖아요. 날아다닐 수 있고 그 정도가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거죠. 사람들 키우는 새는 뭐 문저, 조그만 앵무새 정도밖에 더 키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보죠. 서울도 청계천에서 볼 수 있어요. 관목풀도 청계천, 중랑천, 안양천, 탄천에 많이 있죠. 어떤 곳이냐? 물고기나 개구리가 많은 곳이에요. 청계천에 물고기나 개구리가 많아? 예, 많아요. 많으니까 외가리가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외가리는 하천변의 숲을 또는 큰 나무 위에 둥지를 지우고 군락을 이어 삽니다. 밤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고요. 낮에는 물가로 내려와서 사냥을 하죠. 물가의 새가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 이유는 간단해요. 포식자를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뱀, 너구리, 삭 같은 육식 포식자가 접근하기 어렵잖아. 나무 위에 있으면. 또 수십 마리가 모여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주 경계에 편한 거예요. 혼자 자기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있으면 적들을 보기 좋잖아요. 둥지는 보통 강변에 버드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 위에 집중적으로 만듭니다. 매년 같은 나무 와서 또 지어요. 그 다음에 한 개 나무 위에 10개 이상의 둥지가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외가리가 정말로 도심에 많이 출몰하잖아요. 도심 하천이 딱 정비한 다음에 수질이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죠. 수질이 깨끗하게 되고 피라미, 붕어 같은 먹이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외가리가 온 거예요. 외가리가 있다? 그건 깨끗한 곳이야. 생태적 당성이 많아. 물고기가 많은 곳이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도심이 좋아요. 바깥에 살면 문제가 있잖아요. 너구리, 쪽제비. 자기 새끼들 잡아먹을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심에는 너구리와 쪽제비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외가리를 잡지 않아요. 사진 찍기 바쁠 뿐이지. 도심이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 된 거예요. 도심은 물론 시끄럽죠. 시끄럽지만 이미 도시의 소음과 자동차에 적응해버렸어요. 또 지구가 더워지면서 겨울철에도요. 도심 하천이 얼지 않게 됐습니다. 남쪽이 되어도 남쪽으로 안 가고 그냥 도시에서 버티는 외가리도 있어요. 원래 철새인데 그냥 도시에서 사는 외가리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철새 본능을 막 잊어버린 거죠. 먹을 것도 계속 있고 새끼도 키울만 하고 한 거죠. 외가리는 워낙에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는 회색 외가리 하는데요. 우리나라 외가리 똑같은 거예요. 북아메리카는 푸른 외가리라고 하는데요. 생긴 것, 행동, 습성 다 똑같은데 푸른빛이 도는 것 뿐이에요. 또 호주 오세아니아에 백 외가리가 있는데 회색빛의 하얀 얼굴입니다. 이 모든 외가리들 다 유전적으로 98%가 똑같은 일치하는 자매종이에요. 아니 사는 곳이 완전히 달라도 왜 유전자가 똑같아? 외가리는 환경이 달라도요. 먹이와 서식 조건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고기 먹다가 개구리 먹다가 곤충, 작은 포유류, 심지어 쓰레기장 음식물까지 먹습니다. 사는 곳도요. 밀물, 소금물, 물과 섬이 겹치는 기수지역 다 살아요. 강도 살고 해안도 살고 논도 하수처리장 아무데나 산단 말이에요. 다수가 모여서 살아요. 모여 살다 보니까 포식자 경제도 해요. 근데 철새잖아요. 철새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대륙에 있다 저 대륙에 갔는데 이 다른 외가리를 만났어. 근데 마음에 드네. 짝짓기를 했어요. 유전자가 교류되고 있는 겁니다. 외가리가 지구 전역의 습지에서 살아있는 핵심 비결이에요. 결국에 거의 같은 종들이 유전적으로 다 통하는 서로 섞을 수 있는 같은 종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잘 먹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요. 멀리 가면 힘든데 왜 멀리 가야 돼? 생존보다 번식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이게요. 새들이 이동하는 이유는요. 먹이를 쫓아가는 이유만이 아니에요. 먹이 사실 그렇게 안 가도 여기도 있어요. 작게 얼어도. 새끼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겁니다. 북반구는 여름에 어떻게 해가 많이 떠요. 길어요. 그 다음에 곤충, 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름에 먹을 게 많잖아요. 경쟁은 또 없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남반구에 가면 남반구는 열대지방에 겨울철 가잖아요. 거기는 기후가 온화해 따뜻해요. 또 먹을 게 많아요. 이게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은 먹이를 먹으려면 북쪽을 따라요. 먹이가 많은 걸 북쪽에 와서 번식을 해. 추워지면 남쪽으로 넘어와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개발했어요. 진화해서. 여름에 북쪽에서 먹고 번식하고 추워지는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서 먹으면서 버티는 거죠. 근데 이런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이런 능력이 언제 생겼냐? 신생대 플라이스토세스입니다. 플라이스토세스가 언제면 260만 년 전부터 만 년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200만 년 전에 그 당시가 빙하기였단 말이에요. 이때 본격화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빙하기까지 되니까 북쪽의 얼음이 막 덮여버렸어요. 남쪽으로 피난을 간 거야. 남쪽에 피난을 갔어요. 근데 이제 빙하기도 때 더웠다 추웠다 하잖아요. 간빙기가 되면 다시 북쪽으로 확산했죠. 남쪽으로 피난했다가 북쪽으로 확산했다가 남쪽으로 피난했다가 북쪽으로 확산했다가 이런 반복적으로 확장과 후퇴를 세대가 거듭하다 보니까 이동 유전자, 방위 감각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새라는 게 아예 생기게 된 거죠. 철새 이동은 빙하기가 남긴 시대의 유전자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빙하기가 없었다면 이런 철새들은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빙하기에 새들이 적응하면서 철새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장점을 취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장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새들이 이동하는 경로는요, 새들의 취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난 이쪽이 좋아. 자기 취향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조건이 만든 하늘 길이에요. 바다 위를 오래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새들은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하루 종일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왔다 쉬어야 되잖아요. 어디 쉴까? 육지나 해안선을 따라 가게 좋은 거예요. 왜 해안선을 쫙 따라올까요? 바닷가가 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하면 높은 산맥 가는 거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사막을 따라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내려 쉴 수도 없잖아요. 이하면 또 바다 한가운데도 피하고. 그러니까 쉴 때 편히 쉬고 먹을 게 많은 곳, 강, 습지, 하구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모든 새들이 같은 조건을 따라가잖아요. 결국 같은 비슷한 생태적인 조건이 있는 루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자연스럽게 겹치게 되는 거예요. 철새들의 큰 이동 경로가 기껏해 한 8개밖에 안 돼요. 8개 정도의 경로로 전 세계의 새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대양주 노선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나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계의 철새 이동의 중간 경유지예요. 저기 러시아 알래스카의 북쪽에서 번식한 새들이 남쪽에 동남아 호주로 갈 때 꼭 들러야 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갯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갯벌이 정말로 생명의 보고거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또 남해의 섬들, 또 한강, 낙동강, 저기 뭐 순천만 이런 데 그 습지대가 모두 연료 보급소 같은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가서 딱 며칠 쉬면서 몸을 회복하고 다시 날아가게 되는 거죠. 또 시베리아에서 번식한 검은 머리 물대새, 알라꼬리, 마도요, 그죠? 동남아로 내려가는 큰 기력이 저새, 도요새 물대새들, 북미 아메리카에 사도는 바다오리 흰죽지, 이들이 모두 한반도 습지에서 잠시 머물다가 에너지를 채우고 다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갯벌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세계 자연보호 유산으로 서해안과 순천의 그 습지를 갖다가 다 지정하는 이유가 지금도 아름답고 보고이긴 하지만 이게 사라지고 나면 전 세계의 새들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산업단지 만든다고 그다음에 농토를 만든다고 그냥 새만큼 다 메웠잖아요. 시와우도 메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해 같은 환경 문제도 등장했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새들이 쉴 수 있는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황윤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영화 되게 감동적입니다. 황윤 감독이 새만금에서 찍은 영화 있잖아요. 수라.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수라 영화를 보면 정말 우리가 습지대를 갯벌을 얼마나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새만금을 만들면서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이미 저지른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많은 분들이 고다 채널을 먼저 많이 봤으면 그 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을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한 거죠. 한 지역에 계속 머물면 먹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절마다 다른 지역으로 나누면 자원이 풍부해지죠. 또 한 곳에 오래 머물면요. 병원체 누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병원체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기생충과 질병을 회피할 수도 있겠죠. 이동하면서 낮 길이가 긴 곳으로 가면서 북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해요?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번식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여러 넓은 곳을 오가면서 짝짓기를 하면서 종 전체의 유전자의 건강성을 높일 수가 있었죠.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따로따로 보면 얘가 외갈인지 제가 두루미인지 헷갈리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분류부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갈이는 외갈이과고요. 두루미는 두루미과가 있어요. 식성도 달라요. 외갈이는 물가에 사는 포식자예요. 두루미는 평야에 사는 초식 잡식성입니다. 외갈이와 두루미를 같이 놓고 보면 헷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크기도 달라요. 두루미가 훨씬 큽니다. 두루미는 붉은 이마와 검은 목무늬가 있어서요. 멀리 딱 갈아요. 우린 다 알죠. 화투장. 화투장에 등장하는 게 외가리가 아니라 두루미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있다. 평야나 물가에 있어. 이거 두루미인지 외가리인지 모를 수 있어. 근데 나무에 있다? 그럼 무조건 두루미는 아니에요. 두루미는 절대로 나무에 앉지 않습니다. 나무에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날아가고 있어. 두루미는 목을 쭉 펴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날아갈 때도 구분하기 편하고 두루미는 나무에 앉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는 것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두루미는 넓은 평야, 갈대밭, 얕은 습지, 농경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건 계절이죠. 여름에 봤어? 그러면 외갈이에요. 두루미는 여름에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봤어? 그런 두루미 가능성이 커요. 요즘은 이상한 놈들이 겨울에도 있는 놈이 있지만 외가리가. 원래 외가리는 여름, 두루미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둥지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새들의 둥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둥지를 품고 단체로 산다? 그러면 외가리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두루미 둥지는요, 여러분 보신 적이 없어요. 두루미 둥지는 땅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둘 리가 없잖아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둬요. 주로 철원 평야 가면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두루미는 새끼가 알에서 깨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둥지가 나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단 말이에요. 포식자들이 나타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평지에 살고 있는데 걷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두루미는 깨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리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울음소리 다르긴 해요. 외갈이 깍깍해요. 근데 두루미는요 두룩두룩두룩해요. 그래서 두루미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두루미 찾아 많이 갔거든요. 철원 평야, 순천만, 낙동강 하류 가서 두루미 산책을 많이 갔어요. 근데 두루미를 그렇게 많이 봤어도 두루미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조용히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두루미 소리를 어떻게 보려면 저기 철원 가면요. 철원의 평양에는 없어요. 거기 저는 저수지가 얼잖아요. 두루미가 다들 따로따로 했던 것 같다가 밤중에는 저수지 위에 와서 한가운데 모여서 자요. 그러니까 바다 얼음 위에 있으니까 포식자가 오지도 못하니까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이제 밤중에 쫙 보면 두룩두룩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루미를 못 보는데 자고 있는 두루미 봐야 된대요. 그걸 볼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웬만해서 못 봅니다. 두루미 전문가 쫓아가서 한번 딱 들어봤어요. 두룩두룩. 너무너무 추웠어요. 여러분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외가리가 왜 더 포악하냐? 식성 때문이죠. 크기가 더 큰 두루미지만 식성 때문에 굳이 포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떨어져 있는 벼 주워 먹는데 포악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외가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걸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포악해야겠죠. 우리가 보기엔 포악한 건 사실 포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얗고 커다란 새 중에 보면 그러니까 두루미하고 외가리 구분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백로도 있고 막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거 이제 두루미보다는 외가리에 가까운 동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지만 우리 가마오지 많아졌죠. 우리나라에서. 가마오지 보면 저는 똥 엄청나게 싸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가마오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육지 가마오지 있어가지고요. 서해안 바다 가마오지 있어서 해안가에 나무나 쎄하게 똥 싸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바다에 가서 잡아먹죠. 근데 육지 가마오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숲에 있다가 주로 저는 커다란 댐 거기서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물고기 잡아먹는 동물로 사다새라고 하는 펠리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펠리컨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펠리컨이 없는데 이 펠리컨이 또 재밌어요. 펠리컨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펠리컨은 이 부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자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가리는 딱 창 찔러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펠리컨은 그렇지 않았어요. 커다란 부리가 몸 길이만큼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게 입을 쫙 벌어서 물을 쭉 퍼올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물질하듯이 그물질을 푹 퍼올리는 거예요. 넓고 유연한 부리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푹 퍼올렸어. 마른 것이 들어와도 큰 틀에서 잘 버티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 펠리컨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체로 쭉 날아가서 원형으로 포진해요. 쭉 가서 각자 물을 쭉 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쭉 가가지고 날개짓을 막 하면 어때요? 물고기들이 막 모인 다음에 하는데 그때 부리로 동시에 막 퍼 올리죠. 퍼 올려가지고 이제 물은 뱉어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만 흡수합니다. 근데 역시 육식성 새들의 특징이 그래요. 위산의 산도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다 소화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펠리컨은 펠릿이 별로 없어요. 다른 동물보다 다른 새가 훨씬 적어요. 웬만한 것들 다 해버려요. 그 다음에 사람보다
10배나 당할 강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펠릿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무슨 뼈가 있는 많은 동물들, 뭐 깃털 있는 동물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물고기만 먹습니다. 펠리컨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펠리컨이 부리가 주머니가 큰 게 뭐냐면 여기에 혈관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체온 조절을 하기가 좋겠죠. 그다음에 그 혈관이 많이 다니까 수분 섭취하기도 좋고 혈관이 많아서 냉각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펠리컨은 정말로 아무거나 다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이요. 제 딸이 아직 유모차에 타고 있을 때 펠리컨 목 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애였어. 4살 때. 제가 비내 갔는데 비내 거기에 보면 다 궁전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 굳이 그 비내 보면 조그만 동물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위에 궁전 못 보고 나만 궁전 보러 가고 엄마는 이제는 얘를 끌고 저기 동물원에 갔죠. 그러니까 엄마랑 마음이 좋았겠어요. 얄밉겠지. 근데 얘는 막 칭얼대고 있는데 거기 이제 펠리컨들을 놓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펠리컨이 오다가 얘를 갖다가 왕창 조그만 애 4살짜리 있는데 그걸 왕창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서야 기겁을 했죠. 근데 삼켰냐? 그렇지 않습니다. 펠리컨은요 물고기 아니면 안 먹어요. 근데 나머지는 왜 다 딴 것도 다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반응이에요. 반응. 일단 입에 넣고 보는 거예요. 진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뱉어냅니다.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팡새 펠리컨 얘네들이 애기 갖다 주다 하잖아요. 펠리컨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갈라파고스에 갔을 때 갈라파고스에 어시장이 있잖아요. 어시장 옆에 펠리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시장에서 남는 거 딱 던져줘요. 그걸 딱 받아먹는 거예요. 펠리컨이 뭐 그게 쉬운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그 당시 펠리컨 하나가 이 주둥이 먹이치면 찢어진 거예요. 그때 먹으면 새 나오고 먹으면 새 나오고 너무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줘요. 먹으면 또 새요. 하보니까 10번에 한 번 정도가 옆으로 안 새고 목을 쑥 넘어가더라고요. 쟤도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근데 걔가 야생에선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걔한테 먹이를 줬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펠리칸은 외가리 가꼴까? 두루미 가꼴까? 간단하죠. 식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포식자잖아요. 펠리칸은 두루미보다는 외가리에 훨씬 가까운 동물입니다.